인사드리겠습니다. 당원과 함께하는 신뢰의 정치,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국회의원 이원택입니다. 해외학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특별자치도당 위원장에 출마합니다. 어제 이제 몇 달이 됐습니다. 여기 조금 약간 쉰데다가 갈라져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지난 4월 10일엔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었죠. 우리 지역에서는 1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10명의 후보자가 전원 당선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1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도당위원장을 맡아서 전북의 정치력을 이끌어갈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 위원장을 만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당대표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연임이 됐고 최고위원 경선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아주 치열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중앙당에서 이원택 예. 의원님의 아주 역할도 기대를 해본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당 차원에서는 농해수의 예. 간사이면서 또 당의 정조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해수 정조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어서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우리 전북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도당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대표와 직접 소통하고 협의해가면서 도정의 현안들을 당에 반영을 하고 그 당이 여야 협상을 통해서 전북의 현안과 미래를 좀 이렇게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착할 수 있도록 그런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많은 권리당원들한테 그렇게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지지를 받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야?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신임 도당위원장 되시면서 조직국 중심에서 정책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좀 피력하셨어요. 예, 어떤 예. 의미입니까? 사실 이제 도당이 지방선거 공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천하는 과정에서 권리당원을 관리하고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당원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당원들의 명부를 편협하게 편파적으로 관리하면 누군가는 불이익이 생기겠죠. 또 공천 심사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어떤 특정의 시각이 개입되면 또 공정이 이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도당의 기능이 그걸 중심으로 해왔는데 저는 이제 그건 시스템화할 자신이 있고 또 이미 시스템화가 돼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삶의 현장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도당이 그래서 정책과 민생, 민원 중심으로 도당의 기능이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현재 우리 도민들이 어렵다고 하는 그 현장의 민원과 민생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 도민들 곁에 반드시 도당이 있어야 된다. 같이 손 잡고 울고 웃고 해가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고 또 도민이 원하는 게 이제 정책 아니겠습니까? 비전이겠죠. 원하는 바를 정책과 비전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정책과 민생 민원 중심의 도당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걸 도당의 구조와 운영상 바꿔가겠다. 그래서 마치 이제 도당위원장이 공천권을 쥐고 딱 목에 힘주는 게 아니라 정말 도민들 속에 들어가서 도민들과 함께 생사 고락을 같이 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현장에서 비전을 만들어내겠다. 자, 그런데 이제 도당위원장으로서 또 재선 의원으로서 전북의 정치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또 지역구가 김제 부안이신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후에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또 우리 도의 예산 삭감, 많은 정치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총궐기 대회까지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특히나 또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셔서 우리 전북만의 정치력 위상, 또 전북 도민들의 자존감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으세요. 예, 고민이 좀 많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도당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예.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돌파해 가야 될 건지 우리 도민들의 자존심과 바람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가야 할 건지 저의 이제 숙제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9명의 저를 포함해서 10명의 국회의원들과 같이
맨파워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임위에서 개별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북의 지역의 현안과 관련해서는 또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해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의 우리 10명의 국회의원이 움직여서 민주당의 지도부가 움직이고 정책위가 움직이고 애결위원장이 움직이고 애결위 간사가 움직이고 원내대표가 움직이고 당대표가 소통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서 윤석열 정부의 홀대를 막아내는 거 또 선방을 해서 뚫고 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면 여야 대통령 후보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이제 장착될 대통령 지역 공약을 사실 이제 전라북도청 14개 시군 도당이 융합이 돼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이 비전과 정책을 만들고 그게 최종적으로는 우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역 공약에 세팅이 되고 또 뭐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 공약 지역 공약에 세팅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당과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 이원택 의원님이 도당위원장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특례 발굴과 더불어서 그 기치는 농생명 산업입니다. 농해수위의 또 간사시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전북을 알리백 산단으로 만들겠다는 또 포부도 밝히셨어요. 그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데 이 알리백 산단 더불어서 우리 특자도의 방향성에 우리 간사로서 또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농생명 산업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농업의 1차 산업 농업 구조가 저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쌀농사 중심의 수도작 중심의 농업 구조를 원해와 과체류 채소류 중심으로 좀 농업 구조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이제 약용식물을 좀 확대하는 방식으로 우리 1차 농업 구조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농생명 산업으로서의 지향과 관련해서는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식품 산업, 기능성 가공식품 산업과 기능성 식품 산업을 확장하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 산업으로 확장을 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한약자의 95%를 다 수입해 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중요한 게 약용식물 스마트팜이라고 봅니다.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생산량에. 이게 대량화가 돼야 가격도 싸지고 품질 관리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전북이 가야 할 농업 중에 하나가 약용식물 스마트팜을 통해서 대량화를 해가면 우리가 바이오 산업에 뛰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능성 물질, 신약 물질을 추출해 갈 수 있다. 뭐 험프투크라든가 대마투크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되고요. 그런 방향으로서의 어떤 지금 어떤 식품 산업과 식품 산업 기능성 식품 요 단계에서 사실 이제 약용식물에 기반한 바이오 산업으로의 전환을 우리가 해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요 지금 1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한 단계 농생명 산업을 고도화하는데 한계에 봉착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알리백 산다는 저는 우리 전북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경제 체제가 EU가 내년부터 이제 재생에너지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제품을 재화를 생산할 때 탄소 배출이 제로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핸드폰 하나, 반도체 하나에 탄소 배출이 뭐 100이다, 200이다 하면 거기다 탄소세를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소 국경 조정 분담금이라고 하는 탄소세를 붙이는 건데 아마 30년, 35년 가면 중국과 미국도 이 탄소 경제 체제로 갈 겁니다. 저는 요걸 재생에너지 경제 블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제 화석 연료에 기반한 경제 체제가 산업혁명부터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인류를 고도로 성장시켰다면 지구가 그 폐해가 기후 위기지 않습니까? 지구가 이제 멸망할 수도 있는 인류가 공존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기후의 변화의 폭이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 가는데 대한민국에서 재생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특히나 우리 이원택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연구단지에 또 주축이 돼서 역할을 그렇죠. 해오셨잖아요. 제가 문재인 정부에 있을 때 전북에 그 시점에서는 웬 태양광이냐, 웬 해상풍력이나 이런 논쟁이 있었지만 제가 본 식견은 10년 후, 15년 후에 전북의 효자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체제가 이미 탄소 중립 경제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안 앞바다에 해상풍력이 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민관협이 다 끝나 있잖아요. 부안, 고창 뭐 이런 군산 앞바다에서 7기가 정도의 전기가 생산돼서 새만금 지역에 공급한다고 했을 때 예. 거기 다 알리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30년, 35년 가면 품목이 다 탄소 배출권에 다 걸릴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LG, SK 다 알리백 선언을 30년, 35년 했지만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어떤 이제 중견, 중소 수출 기업들도 결국 알리백을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전북의 새만금이다. 원팀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10명의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조금은 균열이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사안이 전주 완주, 완주 전주의 이 찬반 갈등입니다. 통합으로 가느냐, 다시 무산으로 가느냐. 이제 네 번째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순서가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감에 그 취지에 공감하는데 실행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원론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오늘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방 소멸지에 이어지는 군 단위는 행정의 효율화를 통해서 통합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들은 그쪽 지역 주민들은 지방 소멸을 막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행정의 효율화라고 하는 것이 꼭 맞는 건지에 대한 이제 시각차가 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10분의 국회의원들과의 소통과 토론의 시간을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전주 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뭐 2013년에 제가 송하진 시장님께서 할 때 저도 완주에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완주에 가서 선후배님들, 지인분들 찾아서 소통도 많이 하고 부탁도 하고 호소도 했는데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하면서 그 실패로부터의 경험과 교훈이 있는데 뭐 취지나 필요성은 이제 충분히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공감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원론적인 얘기라고 이제 말씀할 수 있는데 방법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조금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2013년에 투표 결과를 한번 분석을 그렇죠.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추진하는 분들이 예를 든다면 찬성하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표가 나왔는지 반대하시는 표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마 그래도 3내 봉동이 많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든다면 3내 봉동이 많을 텐데 생각해 보세요. 3내 봉동 사람 주민들이 뭔가 3내 봉동의 전주 완주 통합되면 3내 봉동이 이렇게 바뀌어 이런 비전이 있어 이런 게 던져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 3내 봉동에 계신 주민들도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또는 주변에 들은 바로는 그런 아젠다들이 이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숨겨놓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든다면 3내 봉동에 계신 그래도 전주 완주 통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할 만한 분들이 저 정도면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수 있는 아젠다들이 저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또 그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방법을 해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완주 군민들이 결국은 투표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최종적인 것은 네. 전주 시민은 아마 의회 결정으로 끝낼 거고 예. 완주 국민들이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완주 국민들이 찬성하는 국민들이 주도가 돼서 투표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완주 국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그런 것을 구축하는 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게 저희 경험으로는 전주가 100% 해도 완주 군민들의 인식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 뭐 이렇게 조금 뭐랄까 원론적이고 발 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점에서 정말로 전주 완주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지금까지 했던 걸 성찰해보고 뭘 바꿔야 되는 건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행 전략이 중요하다는 예. 거고. 근데 예를 든다면 제 경험상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고. 다만 요건 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네네. 거고 도당위원장으로서는 제가 이제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국회의원들과 논의와 토론을 과정을 통해서 도당의 입장을 좀 말씀드린다면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제 개인의 알겠습니다. 2013년에 전주 완주 통합을 했던 당사자로서의 경험 속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제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농업사법이 21대 국회에서는 이게 폐기가 됐죠. 예, 폐기가 다시 발의를 하시는데 이게 예, 1호 했습니다. 법안이십니까? 예. 뭐 농해수위의 의원으로서 특히 간사로서 더욱더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유, 이 법안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농업 사법의 핵심이 이제 농안법이라고 해서 농산물 이제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법이 있고요. 양곡관리법이 이제 핵심 그렇죠. 법안이고 한우법, 뭐 농업회수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농안법과 양곡관리법이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는 이제 사실 농업소득이 900만 원, 1000만 원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농민 1인당 농업소득이.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뭔가 먹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편의점 알바 노동소득은 2,000한 3,400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농가가 다른 부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양보호소를 한다든가 사회적 일자리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이제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농산물 가격이 좀 안정화돼서 농민들의 안타까운 이 쌀이라든가 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채소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생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할 때 통상국가를 지향했습니다. 비전을. 그건 뭐 저는 맞다고 봅니다. 통상국가를 지향하면서 뭘 내줬냐? 농산물 수입 개방을 내준 겁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을 내줬고 이제 한 5년 가까이 지나왔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농산물 수입이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농업 총생산량하고 수입 총생산량하고 이미 수입량이 1.5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농업이 생산하는 그 국내 총생산량이 제 기억에 한 30조가 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수입 총액은 49조인가 될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이미 역전이 돼 있습니다. 사실 쌀을 제외하면 식량 자급률이 뭐 한전식이기 떨어지죠. 때문에 그래서 과연 지금 기후 위기 시대에 기후 위기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의 먹을거리를 지켜내야지 않겠습니까? 비축을 해야 하잖아요. 국민이 전쟁이 났다, 기후 재난이 생겼다 했을 때 국민이 버틸 식량을 우리나라는 쌀 2달치뿐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공으로 비축해야 할 비축 품목과 대상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 국가의 생존,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 비축 물량과 대상을 늘려야 됩니다. 이것을 남는 쌀 싸주는 거다, 남는 뭐 밀 사주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재난이 닥쳤을 때 버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후 재난이 왔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버틸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유엔 식량 기구는 이 비축량을 늘리라는 거거든요. 예. 기후 재난 대비해서 늘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면서 그걸 좀 비축량을 늘리라고 하면 남는 쌀 싸주는 거다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양곡관리법하고 농안법이 이런 겁니다. 적어도 시장에서의 농산물 시장에서의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농민들도 재배를 시장 가격이 좀 안정화되면 내가 생산비를 다운시켜서 어떻게 소득을 올려야겠다.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야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농민들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을 할 거고 도시 국민들은 조금은 적절한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가 있잖아요. 네,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차액을 하락률이 많았을 때 한 15% 이상 차익이 있을 때 그 차익의 일부를 보전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내 농산물 생산량은 많아지고 도시 국민들은 소비하는데 국내 농산물이 충분히 공급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저렴하고 네. 그러나 농민들이 인건비라든가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농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 차액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게 사회적 대타협이다라고 보는 거고. 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도 어려운 게 사실 농업의 현실인데 이게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가 안 되는 거 보면 참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의심이 되고요. 아울러서 우리 의원님 특히나 김재부 의원도 또 농어촌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폭우로 익산 망성 용안 또 완주 비봉 화산 운주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도 뭐 풍수의 보험도 가입을 합니다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수해 지역이 되더라도 겨우 기본적인 것밖에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인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신 걸 들으시면서 예. 법률 재개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더 높이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직접 재해로 판정되면 정부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게 농업 재해대책법이고요. 예. 그다음에 농업 재해보험법은 이제 보험을 통해서 이제 해주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법이 재난이 났을 때 생계 구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구호해주는 수준이고요. 예. 농작물이 포함된 것이 제 기억에 21년일 겁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이 포함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농작물에 이제 대상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계 구호 수준에 있는 겁니다. 생계 구호주라는 게 주택이 침수됐을 때 거기 가서 쌀 갖다 주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뭐 이제 그런 건데 생계 구호 수준에서 이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을 이제 재해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생산비 투입된 생산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전체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법을 바꿔야 내년도 농사를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올해 농사가 망했는데 소득이 없는데 내년 농사를 어떻게 줍니까? 예. 그것의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60이든 70이든 그걸 70%든 줘야 내년도 농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해대책법을 그렇게 발의를 했고요. 이 보험법도 사실 자동차나 뭐 그 질병보험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질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질병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식생활 습관이라든가 졸음운전이라든가. 근데 재해는 하늘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농민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재해가 발생하면 올해 재해보험을 탔다고 하면 내년에는 할증료가 붙어요. 아, 그래가지고 내년 보험 혜택이 줄어듭니다. 예. 또 재해가 발생했다면 또 줄어드는 거예요. 익산 망성면이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예. 작년에 생겼고 그 작년에 생겨서 배수를 하든가 고치려고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고 또 생긴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할증료가 붙어서 보험이 혜택이 줄어들 겁니다. 이런 제도를 바꾸려고 이제 재해보험법도 발의를 해놨고요. 아마 이번 정기국회 때 주요 쟁점 법안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또 현안 중에 하나가 대광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관한 법률안이 우리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사안 속에서 소외가 많이 되고 있고 뭐 이춘석 의원도 목소리 많이 냈습니다만 위원장님으로서 이거 헌법 소원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피해만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자괴감이 좀 있습니다. 제가 국토위에서 활동하지는 않지만 저희한테 기회가 한 번 올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나 내지 이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아젠다를 지방선거 전에 정책화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든가 안동에 국립의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딜을 협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때가 우리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대광법도 그때 우리가 협상력을 키워서 반영시켜 가야 된다. 저는 그
그 기회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전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남원의 의전원이라든가 의학전문대학원이라든가 이 대왕법이 소외되지 않도록 협상력을 민주당 내 키워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서 우리 도민들께 조금 뭔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만) 명이 넘는 민주당의 권리당원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들, 도민들. 아울러서 민주당과 견해는 다르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거는 기대가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도민들을 향해서 끝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우리 22대 국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도당위원장까지 취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애로나 또 아픔이나 애환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분하지만 진중하게 뚜벅뚜벅 전북의 비전과 발전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 홀대에 맞서서 싸워가겠고 민주주의 퇴행, 독재화를 막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된 도당이 우리 도민들 곁에서 큰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4월 총선에서 우리 도민들, 유권자분들은 더불어민주당 10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주셨습니다. 10명에 거는 기대, 아마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차원에서도 그 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잘할 거라 믿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거에서 투표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우리가 지원도 하고 또 격려도 하면서 또 꾸준함도 하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 유권자의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주신 수신료로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